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계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본의 근대화와 제국주의 그리고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76쪽이고요. 노트는 5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일본의 근대화와 제국주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마지막 막부는요, 에도 막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에도 막부는요, 크리스트교 문제로 인하여 네덜란드 빼고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는 쇄국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자, 이랬던 에도 막부가요, 미국의 페리 제독의 포화 외교에 의해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포화 외교라는 건 여러분 한국사 시간에 그 운요 사건 기억하시나요? 자, 일본이요, 운요호라는 군함을 출동시켜서 무력으로 개항을 시켰지요. 자, 이러한 것을 포화매교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이 에도 막부 역시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이 문호가 개방이 돼서 체결된 조약이 미일 화친 조약입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조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자, 이 조약으로 일본은요, 2개 항구가 개항이 되고 그리고 최국 대우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4년 후인 1858년에 미국과 체결된 게 미일 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자, 4개 항이 개항이 됩니다. 그리고 영사재판권, 요게 뭡니까? 바로 치외법권이지요. 그리고 협정관세가 체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도 막부는요, 미국과 미일 화친조약, 미일 수호통상조약 이렇게 2번에 걸친 조약으로 아주 불평등한 상태로 개항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요, 자, 일본이 아주 불평등하게 문호가 개방되다 보니까 자, 경제가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자 사스마 번과 조슈 번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본이 어려운 건 저 무능한 에도 막부가 서양에게 개항을 했기 때문이야. 자, 우리가 이 에도 막부를 타도할 거야. 라는 막부 타도 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가 붕괴되고요. 이 모든 권력은 당시 천황이었던 메이지 천황에게 집중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요, 이 권력을 가진 이 메이지가 일본의 이런 산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한 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요, 옆에 선생님이 빨간 글씨를 해놨는데요. 이 빨간 글씨는요, 노트에 없는 내용이에요.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중국의 근대화 운동으로 양무운동 배웠지요. 자, 기본 정신이 뭡니까? 중체서용. 체제는 중국 것을, 기술만 서양 것을. 즉, 체제는 중국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기술만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이게 중국의 양무운동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기본 정신은 문명 개화론입니다. 이 문명 개화론은요, 제도와 기술 모두를 서양식으로 바꾸자. 이게 바로 문명 개화론입니다. 그런데 자, 기술보다 먼저 뭐가 있습니까? 제도가 있지요. 즉, 제도를 바꾸고 기술도 바꿔서 전부 다 서양식으로 근대화하자. 이게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먼저 자, 정치 면에서 보면요, 에도의 이름을 도쿄로 바꿉니다. 어떻습니까? 도쿄. 서양 냄새 나나요? 자, 그러면서 지방 제도를 폐번치현으로 바꿉니다. 자, 이 폐번치현이라는 건 번을 없애고 현을 설치하겠다 해서 폐번치현입니다. 그럼 번을 없앤다는 건 뭐냐면 이 번은 무사가 통치하는 행정구역을 번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번을 없애고요. 현은 천황이 그 관리를 파견해서 통치하는 것을 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지방 시스템을 천황이 보낸 관리로 통치하겠다. 요게 치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천황권이 강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자, 다음 경제를 보면요. 지조를 개정했다라고 돼 있는데 지라는 건 뭐냐면 토지제도입니다. 조라는 건 조세제도입니다. 이 토지와 조세를 근대적 시스템으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즉, 그 에도 막부에서는요, 이 세금을 누가 걷어갔냐면 무사들이 걷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세금 누가 걷어가지요? 예, 중앙정부가 걷어가지요. 자, 이런 식으로 지조를 개정을 합니다. 자, 이 밖에도요, 상공업을 육성시키고 각종 근대적인 공장이 세워집니다. 자, 다음 사회면에서는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일체의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각종 봉건적 특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교육에서는요, 서양식 교육제도가 도입되고요. 이제 일본도 의무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서양의 제도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유학생을 파견을 합니다. 자, 이 밖에도요, 그 서양의 그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이와꾸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약 2년에 걸쳐서 60명에 해당하는 사절단을 미국과 유럽에 파견해서 그 순방을 하도록 합니다. 참고로요, 이때 그 이와꾸라 사절단으로 파견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조선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징병제가 실시가 됩니다. 이 징병제가 뭡니까? 그치요? 모든 남자는 군대 가는 게 징병제입니다. 그래서 그 참고적으로요, 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일본이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신도가 국교가 됩니다. 이 신도라는 건 뭐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황을 신으로 받드는 게 바로 신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타 있네요. 옆에 보면 도의 우편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의라는 말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대적인 우편제도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철도도 만들어집니다. 자, 이러한 메이지 유신의 성격은요, 급진적이면서 전면적으로 서구화를 지향하는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입니다. 즉,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시스템을 서양식으로, 그런데 빨리 바꾸려는 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속출을 합니다. 자, 먼저 각종 그 서양식 시스템으로 바꾸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겠지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커져서 여기저기에서 농민의 폭동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특권을 상실한 무사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메이지 정부는요, 이 국내에 이런 혼란을 그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대두한 게 정한론입니다. 이 정한론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국, 즉 조선을 정벌하자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도 배웠지만요,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자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늘 조선을 침략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정한론은 대두만 됐을 뿐 실천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이유는요, 그 일본도 이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개혁이 실시되다 보니까 그 아직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건 시기상조다. 그래서 정한론은 대두됐지만 실천하지는 못하고요. 대신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요. 자, 일본은 이렇게 1868년부터 추진된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해서 이 메이지 유신이 뭡니까? 그쵸? 모든 시스템을 서양식으로 바꾸는 게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이렇게 되면서요. 자, 일본에서도 서양식 교육을 받은 그 지식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1870년대부터 자, 우리 일본도 서양처럼 의회와 그리고 헌법을 만들 거야 해서 추진된 게 자유민권운동입니다. 이 자유민권운동은요, 메이지 정부가 한 게 아니라 바로 일본의 지식인들이 추진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 메이지 정부가요, 이 민권운동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입장에서는요, 민의 권리가 신장되는 게 좋지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메이지 정부는요, 언제까지 이 민권운동을 탄압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 지식인들이 먼저 헌법을 만들기 전에 먼저 이 정부가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메이지 정부가 자유민권운동을 탄압하고 난 다음에 1889년에 만든 게 일본 제국헌법입니다. 다른 말로 그 메이지가 만들었다 해서 메이지 헌법 이렇게 부르는데요. 잠깐 내용을 보시면요. 밑에 일본 제국은 전부 다 천황이 통치한다. 천황은 신성에서 침범할 수 없다. 천황은 의회를 소집하고 의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이 밖에도요. 뭐 재정이라든지 군대라든지 모든 권력을 천황이 갖겠다. 이게 바로 일본 제국의 헌법입니다. 그리고 보통은요. 의회가 만들어지고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일본은 반대입니다. 자, 먼저 헌법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의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헌법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모든 권력을 누가 갖겠다? 천황이 갖겠다. 이게 바로 일본 제국 헌법입니다. 그럼 이 헌법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주지시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발표한 게 교육칙어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일본 교육의 목적은 천황에 대한 충성이다. 자, 이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메이지 유신과 이 일본 헌법은요. 그 모든 권력을 천황에게 집중시킨 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고요. 그 일본의 헌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천황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배타적 민족주의를 강요한 게 바로 일본 제국의 헌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요. 자,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제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해서 많은 공장이 세워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팔 시장이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일본은요, 적극적으로 대외 침략에 나서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요. 자, 먼저 그 일본이요, 조선과 그 아주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서 조선의 문호를 개방을 시킵니다. 이어서 류큐라는 독립국을 합병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 류큐를 오키나와 현으로 바꿔버립니다. 지금 그 일본에 가면 오키나와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이 원래는 류큐라는 독립국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일본은 자, 요쯤에서 뭐를 만드냐면요. 바로 일본의 헌법을 만듭니다. 아까 이 헌법이 뭐였습니까? 자, 모든 권력을 천황이 갖게 한다. 이게 일본의 헌법입니다. 그리고 의회를 만들고요. 교육칙어를 발표해서 국민들에게 교육의 목적은 천황에게 충성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강요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일본인들이 천황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형성이 됐겠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으킨 게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자, 여기서 당연히 일본이 이겼겠지요. 그래서 체결된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요. 일본은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을 넘겨받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중심이 된 삼국 간섭으로 랴오뚱반도는 청나라에 돌려주게 됩니다만 이 타이완은 계속해서 일본이 식민지로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체결된 조약이 포츠머스 조약인데요. 이 포츠머스 조약의 내용은 이제 만주 지역과 한반도에서의 모든 이권을 일본이 인정을 받은 게 바로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체결된 게 을사늑약이고요. 이 을사늑약으로 우리는 외교권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1910년에 대한제국이 병합이 되면서 이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일본에 이어서 인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의 마지막 왕조는요, 무굴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무굴 제국이요, 17세기 말 들어서면서 이런 이유로 점점점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해진 그 무굴 제국, 즉 인도에 그 서양의 영국과 프랑스가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인도에 다투어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요, 이 인도라는 황금 시장을 놓고 영국과 프랑스가 벌린 전쟁이 바로 플라시 전투예요. 이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이제 인도에 대한 모든 무역은 영국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요,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세포이 항쟁이 되겠습니다. 이 세포이라는 건 그 인도 말로요, 직업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세포이는 누구냐면요, 그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인도의 직업 군인들을 세포이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포이들이 영국의 통치에 반발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세포이 항쟁인데요. 자, 일어나게 된 이유는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영국의 식민 통치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종교 문제 때문입니다. 자, 이 인도라는 나라가 바로 종교의 나라지요. 그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종교가 바로 힌두교와 이슬람교입니다. 근데 이 힌두교는요, 우리 예전에 배웠지요. 힌두교는 소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이가 누굽니까? 인도의 직업 군인들이지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니까 무기를 갖고 있어요. 이 무기는요, 제때제때 손질을 하지 않으면 이 녹이 씁니다. 그래서 영국이요, 이 세포이들에게 이 총을 닦으라고 뭐를 줬냐면요, 돼지 기름과 소기름을 준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세포이들은 열심히 총을 닦았겠지요. 그런데 나중에요, 이게 돼지 기름과 소기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자신들의 종교에서 금기시하는 기름으로 무기를 닦았고요. 이 기름을 준 게 바로 영국인이지요. 그래서 이 세포이들이 들고 일어난 게 바로 세포이 항쟁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이 항쟁은요,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 의해서 무력으로 진압되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 이 결과가 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포이 항쟁을 계기로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무굴 제국의 황제가 폐위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무굴 제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 영국이 인도 통치 개선법을 만듭니다. 자, 밑에 자료를 보시면요, 인도 통치 개선법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동인도 회사가 갖고 있던 모든 권리는 이제부터 영국의 황제에게 귀속된다. 자, 그러면서 인도는 영국 폐하에 의해서 폐하의 이름으로 통치된다. 이게 바로 인도 통치 개선법입니다. 즉,
이 법으로 인해서요, 지금까지 인도를 통치했던 동인도 회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는요, 영국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영국령 인도 제국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세포이 항쟁으로 무굴 제국의 황제가 폐위되고요. 그리고 세포이 항쟁으로 인도 통치 개선법 요겁니다. 자, 요게 만들어지면서 동인도 회사가 사라지고 이제 인도는요, 영국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영국령 인도 제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사진이 세포이 항쟁 당시를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포이 항쟁은요, 인도 최초의 대규모의 민족 운동이고요. 자, 이 운동을 계기로 인도인들의 민족 의식이 이제 각성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인도는요, 이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영국식의 교육을 받으면서요, 지식인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면직물 공업을 중심으로 민족 자본가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요, 요 지식인과 민족 자본가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인도를 근대화시킬 거야 라는 인도의 근대화 운동이 추진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가요,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입니다. 자,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은요, 바로 이 사람, 이름이 람모한 로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인도 하면요, 카스트제 기억하시지요? 이 카스트제의 맨 꼭대기가 누굽니까? 바로 브라만이지요. 바로 이 람모한 로이라는 사람이 브라만 계급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 계급들이 주도했다 해서 이 운동을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자, 순수했던 힌두교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서 일체의 우상 숭배를 없앨 거야. 그리고 그 힌두교가 내세우는 그 폐쇄적인 신분제가 카스트제 아닙니까? 이 카스트 제도를 없앨 거야. 그리고 사티와 같은 폐습을 없앨 거야. 자, 이 사티가 뭐냐면요, 요게 바로 사티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요, 인도라는 나라에서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강해요. 그래서 인도는요, 남편이 죽으면, 인도는 왜 힌두교 나라니까 화장을 하지요. 이 화장하는 불구덩이 속에 아내가 뛰어들어서요, 남편과 같이 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연료가 돼요. 이런 폐습을 사티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티와 같은 폐습은 없앨 거야. 그리고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킬 거야. 인도인들의 교육을 늘릴 거야. 라면서 이 람모한 로이가 추진한 이 운동이 뭐라고요? 네,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단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도 국민회의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도의 독립운동가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치요? 네루, 그리고 또 하나 간디지요. 이런 네루나 간디가 전부 인도 국민회의 출신입니다. 자, 이 인도 국민회의는요, 원래는 인도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영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식인이나 관리나 자본가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가 인도 국민회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인도 국민회의는 초기에는요, 영국에 협조하는 친영단체였습니다. 친영단체로 시작을 해요. 자, 이랬던 인도 국민회의가요, 180도로 돌아서서 강력한 반영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자, 이유는요, 영국이 인도인들이 아까 인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의 나라라고 했지요. 그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힌두교와 이슬람교입니다. 그 힌두교와 이슬람교도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바로 벵골 지역입니다. 그래서요, 이 영국이요, 인도인들의 그 단합을 막고자 이 벵골 분할령을 발표를 하게 돼요. 이 벵골 분할령이 뭐냐면요,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바로 요 지역이요, 벵골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이 벵골 지역은요, 이렇게 서쪽에는 주로 누가 많이 거주를 하고 있냐면 힌두교가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고요. 동쪽에는 이슬람교도가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요, 이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즉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할 거야. 요게 벵골 분할령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둘을 서로 싸우게 해서 인도인들의 단합을 막으려고 했던 영국의 야비했던 조치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인도 국민회의가 이 영국의 그 벵골 분할령에 맞서서요, 강력한 반영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요, 틸라크, 사람 이름입니다. 이 틸라크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콜카타라는 지역에서요,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콜카타에서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4가지의 강령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 4가지의 강령이요, 하나는 스와라지, 이 스와라지는 자치를 획득할 거야. 여기 빨간 글씨로 돼 있지요. 두 번째는 스와데시, 국산품을 애용할 거야. 그리고 세 번째가 영국 상품은 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 국민들을 교육시킬 거야. 이 4가지입니다. 즉 스와라지, 자치를 얻을 거야. 스와데시, 국산품을 애용할 거야. 그리고 영국 물건 사지 않을 거야. 국민교육을 진흥시킬 거야. 이 4가지가요, 인도 국민회의가 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추진한 4가지의 행동 강령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영국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친영단체였던 인도 국민회의가 지금 반영단체로 돌아섰지요. 그러자 영국이요, 이들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슬람 교도를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다시 인도 국민회의에서 힌두교와 이슬람 교도들의 그 종교적인 갈등을 조장을 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영국의 조치에도요, 인도 국민회의는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4대 강령을 중심으로 반영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영국이 1911년에 벵골 분할령을 취소를 하고요, 겉으로는 인도인들의 자치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요, 자, 인도 국민회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요, 초창기에 인도 국민회의가 만들어질 당시의 그 강령인데요. 여기 보면 자, 내용이 뭐냐면요, 영국 통치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무슨 단체입니까? 친영단체입니다. 자, 그랬던 인도 국민회의가요, 콜카타 대회를 계기로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스와데시, 이 스와데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예, 스와데시는 국산품 애용이지요. 나는 영국 물건 사지 않고 국산품을 애용하는 게 더 강력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도에 영국법을 적용하는 건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자, 반영운동으로 바뀌었죠. 자, 계기가 뭡니까? 예, 벵골 분할령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벵골 분할령을 표현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벵골 분할령, 여기 보면 스와데시 이런 내용이지요. 스와데시, 스와라지, 그 다음에 영국 물건 불매, 국민교육 진흥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인도 국민회의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요, 동남아시아 지역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남아시아는요,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태국 빼놓고 전부 다 유럽 열강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먼저
이 베트남을 보시면요. 이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지요. 자,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의 민족운동이 전개가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근황운동입니다. 이 근황운동은요, 이 베트남의 왕이 그 베트남의 그 지식인들에게, 유교적 지식인과 관료들에게 근황 조서를 내립니다. 이 근황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모든 유교 지식인들과 관리들은 이제 무기를 들고 프랑스와 싸워라. 이게 베트남 왕이 내린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조치의 이름을 따서 이 운동을 근황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조직력 부족과 프랑스 회유책으로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근황운동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지식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판보이 쩌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요, 베트남을 가시게 되면 판보이 쩌우 이름만 대면 이 베트남의 그 유명한 음식 그 쌀국수지요. 이 쌀국수에 그 해물 토핑이요, 아마 더 많이 줄지도 모릅니다. 이 판보이 쩌우가요, 이 근황운동에 참여했다가 실패하자 그가 만든 단체가 베트남 유신회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유신회를 중심으로 근대화 운동을 전개했는데요. 대표적인 근대화 운동이 동유운동입니다. 이 동유운동이라는 건 동쪽으로 유학 보낼 거야. 이게 동유운동입니다. 즉, 잠깐 선생님이요, 베트남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베트남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이게 우리나라고요. 요게 중국이고요. 요게 지금 베트남입니다. 그러면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근대화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쵸? 여기 일본이지요. 그래서 이 판보이 쩌우가요, 일본으로 유학 보낼 거야. 근데 일본이 베트남의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동유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신해혁명으로 이 중국은요, 아시아 최초로 공화정을 수립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본 판보이 쩌우가요, 이제 우리 베트남도 공화정을 수립할 거야 해서 추진한 게 베트남 광복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광복회를 중심으로 이 베트남은요, 프랑스에 대한 무력 투쟁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자, 판보이 쩌우보다는 중요하지 않지만요, 이 판쩌우찐이라는 사람은요, 그 베트남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똑똑한 인재가 많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통킹 의숙이라는 학교를 세워서 많은 그 인재를 양성을 하면서 근대화 운동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인도네시아를 보면요, 이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에서 대표적인 민족운동을 한 사람으로요, 카르티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입니다. 이 카르티니는요, 그 많은 학교를 세워서 그 여성 교육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많은 지식인들이 자화섬을 중심으로 부티 우토모, 이 부디 우토모라는 건 숭고한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부티 우토모의 핵심은요, 교육을 통해서 민중을 계몽하려는 게 부디 우토모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요, 이 카르티니나 혹은 부디 우토모를 중심으로요, 인도네시아는 주로 교육을 통한 민족운동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지식인이나 이슬람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민족 산업을 육성을 해서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할 거야 라는 걸 목적으로 만든 게 바로 이슬람 동맹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인도네시아가요, 이슬람교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도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가 이슬람 동맹입니다. 보다 그 대중적인 독립운동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다음으로는 필리핀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요, 독립기념일이 2개예요. 이유는 이 필리핀이 원래 에스파니아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파니아가요, 미국에게 이 필리핀을 뺏깁니다. 그래서요, 이 필리핀은요,
에스파니아로부터 독립한 날,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해서 슬프게도요, 독립기념일이 2개입니다. 그러면 이 필리핀의 민족운동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리핀의 민족운동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2명입니다. 첫 번째가요, 호세 리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만든 단체가 필리핀 연맹 혹은 필리핀 민족 동맹입니다. 자, 이 단체를 만들어서요, 이 호세 리살은 에스파니아인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에스파니아로부터 독립운동을 추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호세 리살이라는 사람은요, 유명한 그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그 책이요, 나에게 손대지 마 라는 책입니다. 나에게 손대지 마. 그리고요, 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건 누구냐면요, 그렇지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게 손대지 마. 그래서 그는 이렇게 독립운동하다가요, 에스파니아로부터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35세에 그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요. 그가 사형당하기 전날 마지막으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마지막 이별. 선생님이 잠깐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의 사랑스러운 나의 조국.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조국 필리핀에 내가 밟았던 그 땅에 내 삶에 깊은 사랑을 남기고 가네. 나는 가련해. 고문하는 사람도 없고 압제자의 권력이 반드시 파괴되는 그곳으로. 어떻습니까? 자, 이 사형을 앞둔 독립운동가의 그 독립을 바라는 그 절절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호세 리살입니다. 자, 호세 리살에 의해서 그 필리핀 독립운동가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기날도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아기날도는요, 이 필리핀을 놓고 미국과 에스파니아가 전쟁을 하자 그는 미국을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기날도가 카티푸난이라는 비밀 독립운동 단체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 무장 독립군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에스파니아로부터 미국이 필리핀을 독립시켜줄 줄 알고 열심히 미국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요, 미국이 이기자 그는 필리핀 공화국을 선언하면서요, 필리핀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근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기날도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전쟁에서 이긴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자 그는 이 미국의 저항에서 독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아기날도입니다. 자, 이렇게 자,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요, 열강의 식민지가 된 반면에 유일하게 독립국이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 자, 이 태국이요, 독립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이 라마 4세, 라마 5세, 뭐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왕조의 성이 짜그리 왕조입니다. 현재 태국의 왕조가 바로 이 짜그리 왕조입니다. 자, 이 왕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네, 이 태국에서는요, 이 왕조가 중심이 돼서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서요, 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가 됐습니다. 특히 이 짜그리 왕조의 왕이었던 라마 5세 때 영푸 군대가 쳐들어오자 그는 맨 앞장서서 영푸 군대와 열심히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요, 태국은 왕이 있습니다. 이 태국은요, 입헌 군주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태국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요, 이렇게 왕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한 것도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 태국의 위치가 영국과 프랑스의 가운데, 즉 완충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으로 지도로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이게요,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요, 시암이라고 돼 있지요. 아이고, 이 시암이 바로 태국입니다. 이 태국은요, 이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국가를 유지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유는 자 여기 보면 여기 미얀마 누구의 식민지입니까? 영국이지요. 그리고 여기 베트남 누구의 식민지입니까? 프랑스지요. 즉 이 태국이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영국이 차지하면 프랑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프랑스가 차지하면 영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요 자신들이 공동으로 대처할 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이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는요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국과 프랑스는요 이 태국을 독립국으로 남겨놓게 됩니다. 즉 이 태국이 독립국이 된 이유는요 영국과 프랑스의 완충지대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야,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지요. 그래서 카르틴이나 혹은 부디 오토모 그리고 이슬람 동맹을 중심으로 그 민족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 필리핀은요. 에스파니아의 식민지였다가 나중에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필리핀은요. 아까도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호세 리살이라는 사람이 그 필리핀 연맹을 결성해서 에스파니아로부터 독립운동하고요. 아기날도라는 사람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에서는요. 근황운동이 있었고요. 이 근황운동에 참여했던 판보이 짜오를 중심으로 베트남 유신회, 나중에 베트남 광복회가 만들어져서요. 프랑스로부터 민족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일본과 그리고 동남아시아, 인도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이 등교 개학을 하게 되면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